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의당 여영국 대표 취임 한 달 맞이해서요. 기자분들 모시고 기자간담회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동훈입니다. 바쁜 시간 내서 기자간담회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간략한 순서를 먼저 안내드리면 참석하실 분 소개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영 당대표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기자분들과 함께 질의응답하는 시간, 그리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자간담회에 앞서서요. 오늘 당원 대표들 같이 좀 배석해 주신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사무총장 함께 하셨습니다. 장혜영 정책위원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간담회를 주관하신 여영국 당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요. 오늘 기자간담회 취임 한 달 맞이해서요. 여영국 당대표의 모두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준비된 모두 발언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선종하신 정진석 니콜라우 추기경님의 명복을 빕니다. 조만간 조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정의당은 그간 무거운 고통과 성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4.7 재보궐선거 불출마를 결단을 내렸고, 당의 정치 노선과 의제, 운영 방식을 돌아보고 점검했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아 저는 다시 뛰는 정의당의 과제와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4일 당대표 취임 직후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전국 순회를 다녔습니다. 투기는 서울 용산, 경남 창원, 전남 광양, 대구 세종 등 땅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 벌어졌습니다. 투기의 당사자들은 국회의원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LH 직원까지 공적 소임과 지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은 화가 나 있고 그 분노는 부동산 기득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의도 정치는 여전히 민심을 왜곡하기에 바빴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또 다른 투기를 부를 것이 뻔한 개발 공약을 남발했고, 그 결과 서울 곳곳의 집값, 전국의 땅값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사생결단식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 게임을 벌였지만 뒤에는 재개발, 재건축, 가덕 신공항, 제주 2공항 등의 찰떡 공조를 과시했고, 개발과 토건 기득권 카르텔의 끈끈한 동지임을 증명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민심 역주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투표용지에 도장도 마르기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을 부정하는 말이 나오고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민심을 오독해 지난 정권의 빚내서 집차는 정책과 부자 감세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목적이 국정농단 시대로의 회귀인지 아니면 투기공화국의 유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촛불로 정권을 잡고도 무능과 위선으로 촛불 민심에서 멀어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후퇴와 기득권 안주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부작조, 즉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80석을 안겨줬던 시민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당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개혁의 대의에 따라 패스트트랙 선거법, 검찰개혁법을 통과시켰지만 돌아온 것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정치개혁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권력을 채워넣은 위성정당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위성정장 사태에 대한 맹시적 사과와 결자 해지 차원의 제대 회복 대책부터 내어놓으십시오. 그런 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정치개혁이나 기득권 성찰은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제 수구가 보수를 참칭하고 보수가 진보를 자임하는 우스꽝스러운 프레임, 허구적인 진영 대결의 정치와 결별할 것입니다. 단언컨대 오늘날 한국 정치의 문제는 87년 체제 유산인 민주, 반민주 또는 거대 양당이 변질시킨 진보 보수의 대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구도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경쟁 또는 담합으로 변질되고 허구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영남 패권 재벌 대기업 강부자 적폐로 대변되는 구기득권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패권 586 조국 그리고 내로남불로 대변되는 신기득권의 수호자일 뿐입니다. 한국 정치의 경합과 균열은 이제 진보 보수 또는 좌우의 논리가 아니라 기득권 정치와 기득권 밖의 정치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설 자리는 거대 양당 사이 어디쯤이 아니라 거대 양당의 권력투쟁 밖에서 양산되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로 오늘을 박탈당하고 미래를 저당 잡힌 다수 시민들의 곁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감염병으로 삶의 벼랑 끝에 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코로나 손실보상법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모든 원내 정당에 제안합니다. 각 정당의 지도부 선출이 완료되면 그 즉시 원내 정당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코로나 피해 복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합시다. 이 정도도 하지 못하는 정당과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대 양당을 비롯한 각 정당은 정의당의 요청에 응답하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디지털 자본주의,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끊어진 일자리와 흩어진 소득을 복구하고 노동의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는 문제에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국가가 최후의 고용자가 돼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국가 일자리 보장제 도입을 할 것입니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압도하는 세습 자본주의를 끝내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또한 추진하겠습니다. 1가구 3주택부터는 공공이 수용해 매입 임대주택으로 내어놓고 공공택지에서는 모든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며 현재 0.16%에 불과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리는 제2의 토지개혁 3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 연령, 인종, 장애 등 정체성이나 존재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이들의 존엄이 인정받는 사회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확고한 방향입니다. 지구를 파괴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미래시대의 삶을 옥죄는 기후위기에 맞서 탄소 배출 감축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실현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정치는 대선 오토에 만족하거나 소통 간 브리핑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의 정치는 기득권의 탐욕과 세습으로부터 권리를 빼앗긴 피해 대중의 손을 잡고 조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 피해 대중들이 정치적 주체로 서서 자신들의 삶을 옥죄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비전을 공유하고 참여를 조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의 조직적 근간을 지역과 노동에 더 깊숙이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지역 조직은 주민자치기구와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조직들에 더 깊이 뿌리 내려야 하며 미조직 노동자를 비롯한 피해 대중을 조직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반기득권 정치동맹의 요체이며 고인이 되신 노회찬 대표의 6411 정신입니다. 저와 정의당의 반기득권 정치는 결코 소금정당,
등대 정당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집권의 야망을 갖고 도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살림살이가 가난하지만 그 꿈마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위성정당농단이 우리의 도전을 일시적으로 가로막았지만 영원히 가로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모든 반기득권 세력과 연대해 거대 양당이 누리는 절대적인 정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정치 다양성의 공간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구 쪼개기 금지 및 중대선거구제 확대로 구조적인 양당 독시체제를 해체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반기득권 정치의 더 큰 플랫폼이 되어 내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것입니다. 진보 대 보수의 허울뿐인 경쟁과 인물 중심의 정계 개편을 넘어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판을 짜는 정치 재편의 구상으로 대선을 완주하겠습니다. 반기득권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정치 세력, 시민사회, 풀뿌리 조직, 그리고 개인들과 더 크고 넓은 연대를 모색할 것입니다. 여의도의 상층연합을 궁리하지 않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저항하는 보통의 시민들과 끈끈이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모든 발언 마치고요. 물 한 잔 드시고요. 물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 한 잔씩 같이 좀 드시면서요.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 가질 텐데요. 질의하시는 기자님 아마 지명은 그 대표께서 직접 하실 거고, 질의하시는 기자님들께서는 소속사 그리고 성함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 한잔 하셨습니까? 아이고, 이 대표를 처음 해서 그런지 조금 긴장이 됐어요. 우동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당대표 기자간담회에서요, 기자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질의하실 수 있으면,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국일보 홍익택이라고 합니다. 취임 한 달 지났는데 외부 일정은 좀 많았지만 정의당의 존재감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평가들도 있는데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존재감에 대한 평가. 정의당이 참 아픈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실 몸살이 나서 앞전 경기에 출전도 사실 못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더욱 존재감이 국민들 속에 약간 일시적으로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당대표가 되면서 이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출전의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아마 정의당이 다시 경기장에 입장하면 아마 국민들의 시선은 달라질 겁니다. 공정한 룰도 어기고 반칙으로 얼룩진 양당의 게임보다는 아마 정의당이 경기에 임하면은 아마 우리 국민들은 다른 시선으로 쳐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네네네. 네, 연합뉴스 강민입니다. 같은 차원의 질문이긴 한데요. 어쨌든 사실 정의당이 지난번에 사태가 있기 전에도 사실 계속되는 고민이 지지율 격차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사실 지난번 사태가 있고 나서 정의당 멤버에서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지지율만 봤을 때는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어떻게 보면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나 해결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우선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좀 언뜻 좀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실제로 몸은 여의도 정치에 많이 좀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간에 보수 양당이 짜놓은 정치 프레임 여전히 안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촛불 시민들의 개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맨 왼쪽에 서서 깃발을 꽂고 한국 사회 개혁을 촛불 시민들이 요구했던 개혁을 주도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구도는 양당 기득권이 짜놓은 구도 아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과정에서 정의당이 가해짓자 행보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정의당이 그동안 국민들 속에 그래도 작지만 소금 정당으로서의 분명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마저 퇴색된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조국 사태에 대한 정의당의 태도였습니다. 저희들은 반성을 몇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의 말을 통해서만 국민들이 다시 신뢰를 보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김종철 대표께서 전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추진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만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중도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대표를 맡으면서 제가 당선되자마자 현장을 2주간 돌았던 이유도 그런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기득권에서 배제되어서 더 크게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삶의 곁으로 가까이 가겠다 하는 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양당에 짜놓은 정치 구도에 정의당이 갇히지 않고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반기득권 정치를 전면적으로 이제 실현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은 저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국민들의 지지를 정의당이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결에 노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결에 노조입니다. 일단 아까 머리바람에서 말씀해주신 위성정당 제도 개선을 촉구를 하셨잖아요. 정의당이 제안하는 위성정당 제도 회복 대책이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가 일자리 보장제도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나가는 건지 또 말씀하고 아까 선거법 개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선거법 개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머리바람을 보면은 지방선거. 예. 결선 투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한데 민주당, 국민의힘하고 협상 전략이 있으신 건지 세 가지 질문이죠. 우선 위성정당 제도 회복 문제는 앞으로 논의해야 될 과제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20대 국회 때 합의되었던 그 내용이라도 온전하게 좀 지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아주 그 부분적인 연동형 비례제 캡을 씌워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거 때부터는 캡을 벗기기로 했고 그 약속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완전한 비례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 이제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완전히 이제 이 비례제의 의미를 퇴색시켰던 위성정당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좀 추가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성정당으로 이 완전히 짓밟힌 국민들의 다양한 성의 정치가 보장되는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 연동해서 지방선거와 결선투표제는 이거 역시 양당 기득권 정치를 해체하기 위한 하나의 좀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1035개 기초의원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57%가 2인 선거구입니다. 원래 각 강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지방 강력의회에 제출했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양당이 담합해서 선거구 쪼개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선거구 제도로는 다른 정당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양기득권 정당이 90% 이상을 석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인 선거구로 쪼개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법 등을 좀 포함해야 하고요. 추진돼야 하고, 그리고 결선투표제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결선투표제가 도입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정말 자기의 생각을 투표에 그대로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최악의 보수를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강요당하는 참 이런 좀 악마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저는 결선투표제가 완전한 대안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 정치의 대결 정치보다는 이 결선투표제는 연합 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추진되는 생각이고, 국가 일자리 보장제의 문제인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실업률 100만 명 이하, 뭐 3% 이내 하면은 그거 괜찮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만 명이 넘어서고 150만 명이 되면 실업률이 심각하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의 인식은 이제 한국 사회가 디지털 자본주의, 플랫폼 자본주의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고용은 줄어들고 불안정한 일자리만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뭐 이런 좀 상황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환경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는 단 한 명의 국민들의 실업 상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국가가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최종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는 법제화할 필요가 있겠다. 필요하면 헌법 정신에 넣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의무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 정도 교육은 받아야 자기 존엄을 지키고 살 수 있다는 아마 그것이 전제가 된 제도입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실업 상태입니다. 실업 상태는 우리 한 개개인들의 영혼을 뺏어가기도 하고 또 그 일자리를 잃을까 봐서 온갖 부당한 일에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실업 상태는 개개인들의 목숨마저 위협하는 아주 잔인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의당은 아마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단 한 명의 실업자도 용인하지 않는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제1회 저희 정의당 공약으로 걸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해 주시죠. 네. 네. 추대인 박준상입니다. 대표님께서도 노동계 출신이시고
다른 지도부 중에도 노동계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모두 발언에 말씀해 주신 거에도 그런 분들이 담겨 있는데 미래 이슈에 관한 얘기가 많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여성이나 청년 관련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 건지 말씀 주셔서. 아까 다 포괄되어 있는데 우선 최근에 보궐선거 이후에 청년의 문제가 화두입니다. 청년들이 보수화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또 20대 청년 남성들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건 어떤 젠더 갈등의 문제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 나쁜 해석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20대 청년들은 남녀를 떠나서 가장 큰 문제가 불안한 삶의 좀 문제입니다. 그는 고용의 측면에서, 주거의 측면에서, 소득의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실업률이 높은 게 청년들입니다. 이 본질적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정치 언어로 청년들을 재단하고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정치의 행위다 이렇게 좀 규탄의 말씀을 드리고 정의당은 그런 점에서 우리 청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공공이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 주거 문제는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좀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금 일자리를 구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는 저는 이재명식 월 5만원짜리 기본소득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범주형 우리 청년들의 을에 한해서 저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청년들의 삶을 최소한 뒷받침하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사이에 또 갈등의 하나가 이제 징병제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여자도 군사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단호히 그 점에서는 반대합니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징병을 하고도 전혀 보상을 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징병제로 가는 그런 모병제로 가는 죄송합니다. 모병제로 가는 그런 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가 그냥 제대로 보상도 해주지 않는 그런 어떤 징병이 아니라 적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통해서 그런 청년들이 강제 징병으로 인한 어떤 차별적 인식이 되지 않도록 그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좀 하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문제는 아까 제가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국 사회 여성은 이미 청년과 마찬가지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합니다. 절반이 여성입니다. 국회 300명의 구성 중에 보더라도 여성의 비율이 극히 적습니다. 그런 점들을 볼 때도 여성들이 자기 정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미 사회적 구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평등 차별이 더 심화되면서 직장 내에서 특히 이제 위계적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가 강한 위계적 그 질서가 강구하기 때문에 그 질서 내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차별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 승진, 고용의 형태, 심지어 성차별까지, 성추행, 성폭력까지 포함해서 역시 이런 문제도 또 일하는 하나의 노동자로서 노동권이 강화되면은 또 이런 문제도 해소가 함께 될 거다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그와는 별도로 아까 제가 차별금지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저는 한국 사회의 삶의 기준선을 장애인, 성소수자 여러
여성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삶의 기준선을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서 좀 한 단계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MBN 주신희 기자님. 아까 전에 자연당 지도부가 선출이 마무리된 경우 코로나 손실 보상과 관련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모습의 연석회의를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정의당이 생각하는 코로나 손실 보상법은 또 어떤 모습이신 건지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이 제출한 법안은 이번 코로나에 한정된 법안이 아닙니다. 코로나 등 감염병, 미래 사회에 닥칠 수 있는 그런 감염병으로부터 이제 1년 넘게 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이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그 방역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 본 만큼을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법이 제정되면은 이미 그 코로나 손실로 인해서 사업을 접은 사람도 있고 빚더미에 앉은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소급해서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기준을 더불어민주당처럼 시행령으로 세세한 것은 규정하자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법안에서 구체적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꾸준히 봐왔지만 원칙만 법안에 정하고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으로 가면은 늘 그 법 취지 자체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제정되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 내용들이 당긴 손실보상법 제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고 자영업자들이 빚이 더 늘어갈 때 금융권은 사상 초유의 40조 이상의 흑자를 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사회인가? 또 통신 3사를 비롯해서 플랫폼 기업들은 사상 초유의 흑자를 내었습니다. 이것이 전혀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버티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만큼의 이익을 냈으면은 이것은 함께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 시기에는 특별하게 그런 이익을 보는 집단이나 기업이나 개인 등등은 재난 연대세를 통해서 좀 나누어야 된다는 좀 생각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장혜영 의원께서 이미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잠깐 뭐였죠 또? 어떤 형식의 연석회의? 제가 깜빡했습니다. 우선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가능한 빨리 해야 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출이 5월 2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뭐 국민의힘 대표 선출되기까지 기다리기는 우리 당사자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이 되면 즉시 바로 이제 원내에 있는 정당 대표 연석회의를 소집해서 정말 다른 거 못해도 국회가 이거 하나라도 좀 처리해내자 하는 모습을 실질적인 내용도 거기서 합의를 하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여러 가지 신뢰가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경영. 네. 명함신문 이사님이세요. 아까 대권 도전까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 단기대권 동맹에 대해서 그런 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단기대권 동맹이 어떻게 세력화하면서 이제 대권까지 이제 도전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지난번 보궐선거 때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한 후보 및 정당들에게 반기득권 정치선언을 제안을 하고 이례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강요받았던 그동안의 정치 질서 균열을 낸 출발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정의당이 구성하고 있는 반기득권 정치의 모습은 그런 기존의 그런 소수 정당들과 하겠다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배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피해 대중들,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피해 대중들이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그분들을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자그마한 단위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는데 수도권의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문제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은 민간 분양을 절대 반대하고 100% 공공 공급을 해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같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과 손잡고 그런 분들이 반기득권 정치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가 심각합니다. 세종시에서는 아마 토지정의 실현을 위한 세종시민행동 같은 조직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정의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반기득권 정치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정의당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정의당이 반기득권 정치 플랫폼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정의당이 구상하고 있는 현재 반기득권 정치의 구체적 모습으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구상입니다. 네. 아까 질문하신 분하고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대표님 본인께서도 혹시 대권에 출마하실 의사와 그런 비전이 있으신지? 그 비밀을 여기서 드러나라 하면 당 대표로서 무한 책임은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당 대표로서 정의당의 대선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기득권 정치 전선을 구축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반기득권 정치 비전, 즉 한국 사회 비전을 제시하는 것. 세 번째는 반기득권 정치를 대선에서 끌고 갈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정의당이 2022년 대통령 선거의 기본 전략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당이 우리 당원만 가지고 그러면 반기득권 정치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반기득권 정치 전선이 구성되면은 또 반기득권 정치 비전이 제시되면은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까지 문을 개방해서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로 반기득권 대선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우리 전당적 토론을 통해서 그 방침을 확정해 나갈 그런 좀 계획입니다. 그 후보 선출 과정이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저는 당대표로서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문 주시죠. 아무래도 선거법 개정이나 이런 서울경기 개정 같은 데 있어서 구석이 부족한 문제들이 있는데 구속력을 좀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런 건지 말씀 주시죠. 교섭력. 예, 부족한 의석으로 어떻게 우리 의석으로 이제 정치개혁 과제를 어떻게 실현해낼 거냐. 예. 저는 사실은 이 대통령 선거와 그 지방선거에, 특히 이제 지방선거에서 양기득권 정당 담합 구조가 확실히 공고히 되어 있는 이 체제를 깨트려내기 위해서는 2인 선거구로의 쪼개기 금지가 핵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원천적으로 이제 법으로 좀 금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저희들 몸부림보다도 더 강한 몸부림이 필요하다 보이지고 아마 이것을 바라는 아마 시민사회, 아마 정치 영역에서 기득권 정치의 실정을 느낀 많은 시민사회 영역과 함께 바로 이 기득권 양당 담합 정치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힘을 다시 결집시켜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연동형 비례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그렇게 폭넓게 좀 얻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정의당의 정치는 의석이 적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 동원 전략을 가장 기본에 두고 하려고 합니다. 양당 정치의 폐해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국민들이 절감해서 그래서 양당 기득권 정치를 해체시켜야 된다 하는 의지들을 모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문. 이재인이 김정한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사태에서 부르지 정의에 대한 정의가 세대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정의당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최근에 MZ세대 노동조합 결성 문제를 가끔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연구직 노동조합, 젊은 세대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기존의 노동조합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으면 성과급을 균일하게 줬습니다. 이 MZ세대들은 직무에 따른 성과급을 줘야지 동일하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를 많이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기성세대들이 바라봤던 시각하고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다르고 똑같은 문제가 아마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문제에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 문제의 배경 저 밑바닥에는 여전히 이제 한국 사회에 청년들이 가장 힘든 삶을 살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자신들의 처지에서 이 공정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어쩌면 이제 그분들이 조금 더 폭넓게 공정의 문제를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한국 사회가 그분들의 삶의 문제를 더 깊숙하게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청년들이 이기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그는 기성세대의 잣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문제 중 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 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언급하셨는데 이게 사실 계속 의논은 되고 있지만 사실 법안이 제출되기도 힘들고 성인율이 넘는 것도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좀 넘어올 수 있을 것인지 사실 최근 추미애 장관 논란도 있었어요. 이게 지금 정의용 의원님께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본당 의원님의 정치권 인식도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실 수 있을지 전략이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한 의견이 부탁드립니다. 차별을 없애면 더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고 보여준 세계적 사건이 윤여정 씨의 오스카 여우 조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 기준에서 아직 전면적으로 그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다양성과 포용성을 작품 선정의 기준으로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윤여정 배우가 그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던 그 배경도 바로 이런 포용성과 다양성이라는 이 평가 기준이 뒷배경이 되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저는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차별의 문제는 소수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 아마 기득권대 반기득권의 정치 전선은 어쩌면 차별을 가하는 사람과 차별을 당하는 사람의 정치 구도였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아주 좁게 바라보는 시선부터 좀 없애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차별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어떤 고통을 안고 있는지를 좀 폭넓게 이해를 한다면 이 역시도 저는 충분히 재정될 수 있다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대 기자님. 반기득권 증명하면 예전에 민주당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했던 지도부장이나 시대전환 같은 분들하고 또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을 배제를 해야 되나요? 기본소득당 예, 이번에 시대전환.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배제되어야 될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여의도에 진입을 하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기생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기득권 정당의 파생상품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기 반성 없이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들을 우리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기득권 정당에 기대어서뭘 이루고자 했던 그 자기 반성이 좀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 나오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재보선 이후에 상대 원인부터 노동자원 실책이 꼽히면서 세부당 완화 같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고 우리 사회의 집값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지 말씀드립니다. 아까 쭉 언뜻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당장은 아마 전국적으로 봐도 수도권이 좀 가장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만큼은 저는 100% 공공이 개발해서 토지 임대보든 환매 조건보든 또 임대든
100% 공공이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공급을 해야 된다. 요 방향이 틀어지면은 여전히 이제 부동산 투기 열풍은 잠재울 수 없을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한편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내내 했던 말이,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 그러니까 집이나 토지가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것이 또 그 부를 세습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내 강조해 왔습니다. 뭐 이것은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떤 병폐를 낳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재벌 대기업이 주택과 토지를 매입한 돈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670조입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불로소득이 대한민국 1위입니다. 353조입니다. 기업이 왜 시설 투자하고 기술 투자해서 본전 찾고 수익 거두기는 시간도 걸리고 수익률도 낮다고 판단하니까 너무나 손쉬운 부동산 투기가, 이제 기업들도 완전히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한국 경제의 질서까지도 왜곡시키는 게 이놈의 부동산 투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점은 정의당은 타협의 여지 없이 계속 좀 밀고 나가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이런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지 못한 채 4.7 보궐선거 이후에 집권 여당이 뭐 종부세, 전국의 1.7%지 않습니까? 종부세를 내는 인구가. 이제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3.7%인가 그러냐? 그렇고, 수도권이 한 16% 됩니까? 그 대상자가.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고민을 한다는 것. 그 출발 자체가 저는 뭐 정신 나간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들이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자영업자들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국민들 먹고 살고 집 사고 장사하는데 이자율 더 낮춰줄 테니까 빚내서 해라.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럼 그 뒤에 감당은 누가 해야 됩니까? 다 개개인들이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국민들이 빚을 낼 때가 아니고 국가가 빚을 내어서 국민들이 낸 빚마저도 저는 국가가 일정하게 감당을 해줘야 된다, 이런 점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계속 저희 정의당이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네. 서울신문 김현입니다. 마이크를 좀 켜주시겠어요? 기후위기에 맞서 탄소 배출 감축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실현한다고 하셨는데, 이 국제적 기준이 어느 정도 어떤 전략 통해 가지고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내가 계속 이 수치는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엊그제 지구에 날 때 주요 선진국들은 구체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감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말만 앞설 뿐 구체적 이행 계획을 발표하지를 않았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보다 앞서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탄소 배출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정책들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편 여전히 이제 지금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디지털 산업으로의 변화, 또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전면적인 산업 전환을 동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하는 사람들, 특히 자동차 사업장은 1차 밴드, 원청 1차 밴드, 2차 밴드 쭉 사슬고리로 연결된 그런 기업, 노동자들의 문제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정의당은 이제 그런 분들까지 어떤 고용이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전환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좀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시간이 한 KBS 송남표 기자님. 가상자산이나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특히 이제 젊은층, 청년층에서 반발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각 정당 의원들 생각과 해법도 다 다른 것 같은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단 차원에서 검토 중인 상황인지. 이건 제가 우리 정책위 의장님 통해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의 강도 정선 강도 정선 카지노. 대한민국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유일하게 한 군데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잘 아실 겁니다. 정부가 청년들이 그 가상화폐도 아닌데 그 비트코인의 그 투기 열풍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방치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비트코인 중개소는 4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 등록된 거 포함해서 한 100여 곳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카지노, 등록되지 않은 카지노가 전국에 100개가 있다. 이것을 정부가 방치를 했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저는 그 점에서 정부가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 대책 없이 투기의 장으로 내몬 것에 대해서 정부가 청년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투명하게 해야죠. 투명하게 해서 소득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는데, 앞에 이제 정부가 그것을 방치한 책임을 뺀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 기성세대는 당신들은 그 부동산 투기하면서 우리 보고는 왜 이런 거 못하게 하느냐.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책임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방치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좀 질서 있게 그런 투기의 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좀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거의 이제 마감할 시간이 돼서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받고 없으면 나오겠습니다. 없으시면 박 대표님 마무리 발언을 하고 우리 혹시 우리 총장님하고 정책위 의장님 함께 배석했는데 잠깐 인사라도 그래도 한마디 하시죠. 우리 대표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라도 추가 질문이 있다면 끝나고 저나 정책위장님이나 대변인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좀 상세하게 정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의 첫 여성 정치위원장, 또 30대 여성 정당, 30대 정책위원장으로서
노영희 대표님과 함께 이 당의 도약을 위해서 함께 뛰게 되었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나 오늘 여러 가지 또 정의당이 앞으로 펼쳐나갈 정책들에 대해서 큰 관심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안에 다 소화하지 못한 질문들은 앞으로 정책위 의장으로서 물어봐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 오늘 무슨 첫 관문을 통과하는 그런 느낌 같은 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해서 참 깊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이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공부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여의도에서 마이크 앞에만 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곁으로 가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당대표 또 정의당이 되고 단순히 전달을 넘어서 그분들의 삶의 문제가 실현되는 해결을 하는 정의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기득권에 신음하고 있는 다수 우리 시민들과 손잡고 정의당이 한국 정치에서 반기득권 정치라는 새로운 정치를 재편하는 그 반석을 하나 반듯하게 놓겠다는 좀 생각입니다. 정의당에 대해서 많이 좀 쳐다봐 주시고 때로는 좀 과감한 비판도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